안녕하세요, 신보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정신장애 편입니다. 골라라 구로님 그리고 파도선 이정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정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신질환은 대개 정신과에서 진료하게 되는 모든 질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 그리고 불면증 또한 정신질환의 종류겠죠. 정신질환 모두가 장애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작년까진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이렇게 4가지 질환만 장애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2021년 4월부터는 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 또한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로 인정되던 질환이 늘었군요. 제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 다른 장애에 비해 유독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폭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일하는 정신장애인 분들을 보면 굉장히 순하고 마음이 여리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위험하게 바라보게 된 걸까요? 제가 화면 하나를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영화 조커의 한 장면이죠. 저도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아서는 정신질환자예요. 정확히 정신장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망상과 우울, 양극성 장애 등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아서가 약을 끊으면서 범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정신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정신장애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이 정신장애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기사를 모아봤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재된 시한폭탄, 조현병 범죄, 조현병 30대, 어머님 살해. 감시하고 비웃어 조현병 앓다 묻지마 살인. 코로나19로 입원 못한 조현병 환자, 다음날 살인 물수.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현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막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위험한 사람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언론에서는 조현병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에 비해 얼마나 높을까요? 한 2배 정도는 범죄율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몇 배까지는 아니어도 기사들이 나온 걸 봤을 때 조금은 높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답은 오히려 더 낮다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1.4%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라고 해요. 무려 15배나 낮은 거죠. 강력 범죄 또한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0.4%인데 반해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05%로 6배나 낮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신장애인이 범죄율이 낮은데도 우리는 왜 정신장애인을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범죄자가 조현병이라고 하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사람들 머릿속에도 강렬하게 기억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정신장애인이 마트에서 과자를 훔치면 기사가 안 되는데 정신장애인이 훔치면 기사가 크게 되거든요. 마치 비행기 사고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언론에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끼는 것처럼 조현병 범죄도 실제 일어나는 사건보다 자주 언론에 노출되니까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신장애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살인사건 용의자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조현병 병력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을 시한폭탄에 비유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담당 기자에게 왜 조현병 병력을 강조했냐고 물어봤더니 정신장애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타사와 취재 경쟁에서 단독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고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신장애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쓴 기사 한 줄이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사나 영화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뿌리 깊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장애 유형을 1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최하위, 꼴등입니다. 아, 정말요? 지체장애나 뇌변면 장애처럼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업주들이 정신장애라고 하면 일단 꺼리니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신장애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장애의 경우 말하지 않아도 저런 부분은 배려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정신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에 대해 알지 못하면 사업주나 동료 입장에선 같이 일하기 힘든 직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장애인의 특성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으로 준비해 봤어요. 정신장애 특성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상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게 음주를 권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수시로 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정신장애인의 이상행동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신장애인 동료가 이상행동을 보이면 비장애인 동료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단체 이름이 파도예요. 정신장애인들의 기분이 파도처럼 출렁이거든요. 하지만 바다를 보면 파도가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장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상행동을 보이는 정신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당황하거나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을 때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이상행동은 약을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회식 자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술을 강권하면 안 되는 건데 꼭 한 잔에 하시면서 술을 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장애인에게 술은 아주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술을 마실 경우 망상이나 환각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음주에 대한 유전성이 생기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내용은 약에 대한 부작용인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많이 졸린가 봐요. 네, 약을 먹으면 나른해지고 졸리고 집중력이나 신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금방 몸 상태를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겠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정신장애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완치될 수 있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대부분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잖아요.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장애 또한 약을 먹어서 완치한다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신장애라고 하면 그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입원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입원을 하면 사회와 고립이 되고, 그럼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하기 어렵죠. 그럼 또 다시 입원하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정신병원이나 강제입원 제도가 아예 없고 병원이 아닌 사회를 통해 정신장애를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병원이 아닌 사회를 통해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나요? 정신장애인에게 최고의 약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애 당사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감 하락은 물론 증상도 심해지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가족도 일을 못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반대로 장애 당사자가 일하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활력소가 생기고 증상도 완화되고 결국 의료비와 사회 비용까지 절감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정신장애인에게 최고의 약은 직업이다. 진짜 좋은 말인데요.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술문화 분야에서 정신장애인들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신장애인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장애의 특수성이 예술 문화와 만나면 멋진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해바라기로 잘 알려진 반고흐나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정신장애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엄청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정신장애인에게 최고의 약은 직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신장애인들이 회사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떤 에티켓이 필요할까요? 정신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사업주나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 에티켓은 질환명이나 가족력 등 개인 정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는 건 사실 사회생활의 기본 에티켓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에티켓은 심리적 지원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데요. 근무 중에 자연스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거나 정신과 약물이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유롭게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신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정신장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범죄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했는데 저도 오히려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해는 어려운데 오해는 쉽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내가 정신장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오해라는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